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90일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입니다. 화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설정에서 720, 화질을 720 이상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네요. 자, 1번.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고요. 자, 2번. 재고 수량의 결정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계속기록법이 있고 나머지는 실질 재고 조사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길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그쵸? 그 다음에 실질 재고 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조사법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는 뭐냐면은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100개가 들어왔는데 뭐 1월 3일 날 10개가 쓰고 뭐 1월 7일 날 10개가 썼다. 그러면은 1월 말일자에 보면은 80개가 남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월 1일 날 100개가 들어온 거 알아요. 근데 기중에 나간 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말에 어떻게 하냐면은 월말에 80개가 있네? 그러면은 처음에 100개가 있었었는데 기말에 80개 있었으니까 이거를 20개 썼겠구나. 이렇게 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은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요거 기중에 나간 것도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고요. 자,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된다. 이 나간 거를 매출 수량이라고 보게 되면 요거 나간 것들을 매출 수량으로 보게 되면 실질재고조사법은 뭐냐면은 얘는 정확하게 돼요. 즉 기말 재고자산 수량은 정확하게 기록되지만 이 매출 수량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실제로 20개가 나갔을 수도 있고 20개 중에서 19개는 제대로 나갔고 1개는 운반 중에 손실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보니까 계속기록법은 기말재고자산 수량이 아니고 매출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게 틀린 건 맞는데요. 계속기록법은 기말재고자산 수량도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기초에 몇 개 샀고, 그쵸? 기초에 몇 개 샀고 기중에 몇 개 나갔으니까 당연히 기말의 수량은 여기서 얘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정확하게 계산되는 게 맞긴 한데요. 해설에는 이게 틀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2번이 답이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만약에 2번이 답이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재고자산의 간모손실은 정상과 비정상. 그래서 정상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간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4번 평균법은 기초자산과 단계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이네요. 그래서 어떤 게 영업의 비용인지 아닌지를 아시면 되겠죠. 기억,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금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의 매각거래 조건으로 할인받다. 자, 여기 어려운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매각거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매각일 경우가 있고 아닐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매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매각거래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계처리가 이렇게 돼요. 자, 일단 내가 받으러움이 100개 있는데 이걸 줬다고 하면 은행에 매각했다고 하면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100,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90원에 팔았다. 그럼 보통예금 90이 되겠고요. 차변에 뭐가 오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와요. 매각 거래일 때. 근데 뭐 전산회계에서는 매각 거래만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매각 거래가 있을 경우가 있고 뭐 얘를 받으러움을 담보로 해서 차입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매각 거래만 보게 되면 회계 처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자,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뭐냐면 영업의 비용이에요. 요거는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는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의 내용을 결산 시점의 결산 수정 분기로 반영했을 때 단기 순이익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채권 잔액 550만원에 대해서 2%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단 대손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은 3만원이었다.
12월 15일에 가수금을 회계 처리하였던 5만원에 대해서 기말에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 수정 분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자 얘는 뭐냐면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얘기고요. 얘는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회계 처리 반영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반영했을 때 단기 순이익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의 결산 수정 분기는 어떻게 하냐면 설정 목표액이 얼마냐면 2%니까 550만원에 2%에서 총 11만원을 내가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설정 전에 대손충당금이 얼마다? 3만원이니까 얼마 더 설정하면 돼요? 추가 설정액은 8만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수금 회계 처리 보니까 자, 차변의 가수금이고 대변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 가수금은 나의 저거였는데 그쵸? 내가 받은 거였는데 이익을 원인을 모르니까 이익이죠. 자, 그래서 잡이익 5만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 미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 미치는 건 수익과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비용이 되겠고요. 얘는 수익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5만원인데 비용이 8만원 발생했으니까 단기 순이익을 3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분류가 이 중에서 분류가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에 분류되고 얘는 어떤 거에 분류되고 얘는 어떤 거에 분류되고 얘는 어떤 거에 분류된다. 분류를 하신 다음에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자기주식 얘는 뭐죠? 자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본 조정 항목.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인데 자본 조정이에요. 그쵸? 자 미지급 배당금 뭐죠?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배당은 뭘로 했을 때? 주식으로 했을 때. 미지급 배당금은 배당은 뭘로 했을 때? 현금을 했을 때예요. 그쵸? 현금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은 뭐예요? 나중에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인데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채다. 그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혹시나 모르겠으면은 실기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서 계정 과목 등록에서 조회를 하셔서 구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유가증권 삼형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3단 비교 제가 드린 거 그거 제가 정리한 거는 이론 강의에서 정리해드린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유가증권은 항상 중요해요. 그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3단 비교 내용을 모두 알면 어떤 문제든 대부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분류한다. 맞고요. 2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은 뭘로 한다? 상각후 원가로 한다. 3번 만기보유증권은 그쵸 상각후 원가로 평가하며 유효이자법을 적용하여 상환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맞습니다. 4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다? 얘는 처분가액에서 보통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단 비교 제가 밑에다 이렇게 넣어 드릴 테니까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네요. 1번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 그쵸? 그래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취득원가를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2번 정류법은 자산의 내역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다? 정류법은 처음에 많이 생각하는 거고 나중에는 적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매기간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정류법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는 제조원가 맞고요. 4번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 그래서 이렇게 소멸하면 정리법 하면 되고 이렇게 평행선을 하게 되면 정리법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7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위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이네요. 자, 1번 현금 유출의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그쵸?
맞고요. 자, 2번.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한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비용과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라고 돼 있고 4번.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기재하여야 된다. 자, 2번은 약간 긴가민가하죠. 수익이 실현주의가 맞나? 그쵸.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따르는데요. 그쵸? 그래서 발생주의도 되고 수익은 또 실현주의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3번에 보면은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항하는 발생주의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한다라고 나오게 되면 맞는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면은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된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매출 뭐 예를 들어서 100,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뭐 50, 그래서 판관비 뭐 예를 들어서 20 되면은 영업이익 얼마? 30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근데 순액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매출액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가도 없고 판관비도 필요 없고 영업이익 또는 당기 순이익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 어떻게 된다? 총액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서 설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되겠죠?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매출액과 원가는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8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맞죠? 그쵸? 그래서 내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방식입니다. 2번. 사채 발행과 관련해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은 사채 발행가에게서 직접 차감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법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4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사채는 무슨 발행? 할증이 아니라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에요. 그래서 자, 개념 정리를 잠깐 하면 이자율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가치 발행 금액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10%고 얘가 돼서 5%다. 똑같은 100만 원에 대해서 10%를 하는 경우와 5% 하게 되면 얘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면은 얘는 70이 돼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면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렇게 금액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시장률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면은 금액이 더 작아지죠. 그래서 할증 발행이 아니라 할인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림 머신이 파손되어 처분하려 한다. 취득 원가는 300만 원이며 판전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다.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할 경우에는 13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때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제가 원가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건데요. 위사결정과 관련된 원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기회원가, 매물원가, 그리고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가능한 원가. 자, 기회원가는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요. 무슨 개념이냐면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회계 장부에는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자, 매물원가는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과거의 위사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위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회피가능 원가는 위사결정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원가고 불가능 원가는 위사결정과 무관하게 발생해서 회피할 수 없는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는 회피 불가능 원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매몰 원가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뭘 찾으면 된다? 위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의 위사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원가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자, 둘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동일하게 발생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든 수리해서 처분하든 동일하게 발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의 위사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해서 단기에 지금의 위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매몰 원가는 뭐가 되겠냐면 요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즉 다시 얘기하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취득원가 3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만 원이니까 요 나머지 장부가액인 150만 원이 매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무엇인가? 너무 쉽죠?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원가 돼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요거 헷갈리시면 그 계정 과목 등록에 들어가셔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셔서 있는 거 찾으셔도 되고 손익계산서 찾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굳이 실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여기 없는 것들 있는 것 체크하시고 없는 거를 답으로 선택하셔도 되겠죠. 11번 가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난이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이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막 풀어서 내가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조 부분을 보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직접 배분법, 두 번째는 단계 배분법, 세 번째는 상호 배분법. 제일 좋은 거는 상호 배분법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요. 직접 배분법은 가장 단순하지만 원가에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단계 배분법이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 배분법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세요. 자, 일단 A 부분을 먼저 배부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 보조 부분에서 A 부분에서 B 부분에 배부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배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죠? 일단 첫 번째로 A 부분 먼저 배부를 해보겠습니다. A 부분은 좀 요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30만원이죠? 30만원 어떻게 하냐면 B 부분에 40% 12만원 그 다음에 X 부분에 20%에서 6만원, Y 부분에 40%에서 12만원 이렇게 배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 B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B 부분에 여기서 배부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A 부분에서 발생된 거 요거를 같이 포함해서 배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0만원이 아니라 더한 52만원을 배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부자산 금액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얼마냐면 5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조 부분의 비율을 재산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B 부분은 A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20%를 여기다 줘야 되는데 단계 배분법은 여기다 배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비율을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부분은 30에서 50분의 30%에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Y 부분은 이 둘 중의 비율, 얘네들의 비율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하니까 좀 복잡하지만 개념을 보시면은 얘네 둘의 비율을 다시 100%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금액 나오고 비율 나왔으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X 부분에 0.37로 곱하면은 19만 5천원, Y 부분은 32만 5천원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Y 부분 물어봤으니까요. 요거 12만원이랑 32만 5천원 더하면은 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12번. 자,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 분류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제가 원가 강의 드린 원가 강의 1강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1번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한다. 맞고요. 2번 원가 행태에 따라서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표 외우시라 그랬는데 외우기 되게 쉽다 그랬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보게 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쓰게 되고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쓴 다음에 붙이면 된다 그랬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얘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근데 우리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이 개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그랬었고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는 무슨 형태?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된다. 그래서 얘는 원가 추적 가능성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를 했다고 했었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묶어서 직접 원가라고 했었었고 간접 원가 묶어서 이렇게 제조 간접비라고 했었었어요. 요까지는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다음에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한 거는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표에는 넣진 않았는데 요거까지 같이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게 될 때는 고정 원가랑 변동 원가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어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는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공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가 행태가 아니라 투입된 형태예요. 투입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3번. 휴사 결정의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우리 방금 전에 봤죠. 4번.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부가세 강의도 아주 나중에 천천히 한번 올려볼 계획인데요. 지금 전자세무 1급에 집중하고 있어서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전산회계뿐만 아니라 FAT인가요? 그쵸? FAT 1급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택시에 의한 여객 운송 영역.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택시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예요. 여객 운송 영역 하는 것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KTX, 철도 등등등 전부 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도서대여도 면세고, 3번의 미술관 면세고, 4번의 식용으로 제공되는 임산물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네요. 자, 1번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 요게 아니라 요걸 조금 꽈서 나온다 그랬었죠?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아니라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자,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냐면,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대전에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 서울이 주사업장이고 부산과 대전은 지점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지점, 얘는 본점.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울에서 지점가에 있는 거를 총괄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냐면, 이 본점에서 총괄해서 지점거를 총괄해서 어떻게 한다? 부가세를 납부라고 돼 있죠.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신고는 자, 이렇게 지점별로 각각 해야 돼요. 각각. 그러니까 지점별로. 서울은 서울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요.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아서 뭐가 있을까? 서울은 뭐 동설 뭐 이렇게 있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구로 돼 있나? 그래서 구로 돼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구별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대전은 예를 들면 대전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고, 부산은 부산 세무서 이렇게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고는 각각 해야 돼요. 납부는 본점에서 할 수 있지만 신고는 각각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은 만년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이네요. 자, 1번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셔야 돼요. 자, 2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도 신고를 정정을 하셔야 되고요. 3번 자,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폐업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대부분 3번이 오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여나 명의가 변경됐을 때는 폐업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기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등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내용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봉사 영업부 직원의 휴게실에 사용한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한 내용을 저기에 기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의 적요를 각각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적요 등록은 계정 과목 등록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복리후생비 판이니까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복리후생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 적용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대체 적용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3번 당해 연도의 정확한 기초 원재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모두 수정 입력하시라고 돼 있어요. 자, 친절하게 순서를 정해져 있네요. 그쵸? 재무상태표,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이거는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원이죠. 자,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원재료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있네요. 그쵸? 얼마냐면은 500만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차 차익이 발생하죠. 일단 무시하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원가명세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가명세서 들어가면은 어리게 나오네. 정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제공품 제공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정말 변경되는지 한번 볼까요? 원재료비니까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500만원인데 500만원 맞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제조원가명세서 바뀌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바뀐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바뀌었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얘가 3억인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 기억한다? 얘는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그쵸? 손익계산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3억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띄워놓고 손익계산서 가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갔더니 얼마로 돼 있어요? 제품 매출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2억 9,900 돼 있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3억. 그래서 얘를 3억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단기 순이익이 100만원 감소하겠죠? 그럼 단기 순이익은 1억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얘를 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갑니다. 단기 순이익이 요건데 1억으로 바뀌었죠? 자, 불러오기 해볼까요? 불러오면은 이렇게 1억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 하셔도 되고 그냥 요걸 바꾸셔도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 되냐면 1억 2,300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얘를 띄워놓고 우리 아까 안 했던 재무상태표 가보겠습니다. 자, 대차차익이 100만원 있었는데 얘는 뭐다? 2월 이익잉여금이 얼마 감소했다고. 이고 잠시만요. 얘는 뭐다? 2월 이익잉여금이 1억 2,300이 된 거예요. 그쵸? 1억 2,400인데요. 그래서 얘를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1억 2,300. 그러면은 대차차익이 0원이 나와서 모두 다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일반적표 입력 가보겠습니다.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했던 어음을 만기가 돼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네요. 자, 7월 4일에 어떻게 분기하면 된다? 지급어음을 감소시키고 얘를 줬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당사는 봄날의 주식 100주 액면가 5,000원을 90만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수수료 3만원을 포함해서 9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봄날의 주식은 시작성이 있으며 단기 시색 차익 목적이다. 단기 시색 차익 목적이니까 무슨 계정 과목 쓰면 되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뭘로 처리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가 90만원인 게 있죠. 그쵸? 그래서 90만원을 측정하시면 되겠고,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취득가액에서 발생한 수수료 어떻게 처리한다? 얘는 뭐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 93만원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고, 취득가액 시가로 공정가치로 하면 되니까 요거로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차액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8월 13일 미국의 ABC마트에 수출을 했는데 선적일이 8월 3일이네요. 그쵸?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대요.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했을 때 금액이 얼마냐면
1100원의 환율을 적용했던 금액인데, 자, 8월 13일 날 받은 금액은 얼마냐면은 10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외상 매출금이 1100만 원이 주는데 나는 얼마 받았어요? 1050만 원 받았죠?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 발생한다? 50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차손이 50만 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매출 당시는 선적일로 처리한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받은 금액 가지고 차액은 환차이니까 외환차손으로 차대를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대변이 있었으면 얘는 외환차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서 유증 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를 발행하였고 증자와 관련된 수수료가 12만 원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단 당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었으며 한 해 전표를 입력할 것.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상증을 시세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떻게 한다? 상계에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 상계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계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일단은 보통 예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1488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자, 일단은 만주에서 1,500원이 들어왔죠? 주당. 그래서 1,5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수료를 12만 원 제외한 나머지가 입금됐다고 돼 있으니까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88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유상증 실시했으니까 자본금이 얼마 늘어난다? 액면가액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만주에 1,000원을 곱한 이렇게 1,000만 원만 자본금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원래 그럼 이 차익은 뭐다? 나머지 차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 원 있으니까 얘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10월 15일 제조과제 중에 사용된 원재료 30만원, 시가 50만원을 공장자치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하였다. 단 기계장치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재료를 내가 원래는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수선하는 데 썼으니까 적용은 타겟적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뭘로 처리하냐면 시가가 있고 원가가 있는데 이럴 때는 원가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수선비, 제조 30만원, 대변에 원재료 얘는 적용보다 8번 타겟적 대체로 3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가가 아니다. 얘는 함정이다. 그쵸? 그래서 원재료가 그대로 수선비로 온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시를 얻기 위해서 계획적인 탐구 활동하면서 사용한 물품 대금 100만원을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개발비, 자, 연구 개발비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다? 연구 단계, 얘는 개발 단계. 얘는 개발 단계.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는 뭘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자, 얘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산 인식 요건, 즉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단계다? 얘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연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경상연구개발비 생산부서니까 제조해서 10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당자 예금, 당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자 예금으로 100만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8월 4일 매출거래처인 성진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해서 화분을 어디에서? 건우농원에서 구입하였다. 여기 건우농원 돼 있죠. 거래처는 건우농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뭐다? 53면세 전자여 하시면 되겠고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얘는 뭐예요? 접대비죠?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접대비판 얼마? 11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11만원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계산서일 때는 얘는 뭐다? 불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 접대비네 그럼 불공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요게 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주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소형차를 구입했다.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이다. 자, 업무용 소형차인데 2000cc고 5인승이죠. 9인승도 아니고 1000cc 미만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가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거 구분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가 돼 있죠. 죄송합니다. 차량 유지비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얼마? 2,090만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카싱한테 2,090만원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주 용선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입하고 전자세금연서를 발급받았으며 니까 뭐예요? 50일 과세 전자여.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 개포의 약성어음으로 주었고 잔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8월 25일 뭐부터? 원재료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 하시면 되겠고, 뭐부터 줬어요? 개포의 약성어음을 줬으니까, 얼마? 1,000만원짜리요. 그쵸? 그러니까, 받으러옴 개포 1,000만원 먼저 없애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줘야 되니까, 지급어음 죄송합니다. 지급어음 용산 1,750만원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잔액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음을 배서한 거, 즉 내 어음을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의 어음을 대신해서 준 거 1,000만원을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A4 용지 일반과세자인 꽃비 문구센터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거래처는 꽃비 문거센터가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60일 현금 과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를 처리하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판관 얼마? 25만원, 부가세 25,000원, 그 다음에 현금 275,0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입력할 때 현금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혼합으로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5번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 K상사에 구매 확인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영세를 전자세금에서 발행했으니까 12영세 증빙보다 내국 신영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하는 수출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좌수표 아까 정리를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발행한 거는 당좌 예금이고 타인 발행한 거는 현금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수출한 거 타인은 발행한 걸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K상자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얘는 제가 오타가 있네요. 1,500만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오타가 있네요. K사 상사가 아니라 K상사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를 처분했대요. 취득가액이 320만원인데 민국에 100만원에 처분하였다. 전자세금에서 발행했으니까 자, 10일 과세 전자여가 되겠고요.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비품 취득가액 320만원 넣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돈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부가세 별도니까 10만원 발생하고 아이고 미수금이 아니라 현금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미수금을 써놨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수금이면 미수금, 받을 어음이면 받을 어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차제를 맡아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항상 뭐를 한다?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어떻게 하냐면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빼시면 돼요.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은 취득가액이 320인데 감가상각누계액이 160이니까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16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가액 얼마예요? 100만원에 팔았죠? 부가세는 여기 별도로 돼 있으니까 부가세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가액은 100만원, 그러니까 160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이 얼마다? 60만원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요. 취득가액 넣고, 그 다음에 감노액 넣고, 그 다음에 부가세 넣으시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넣으시면 되겠고, 뭐 바드럼이나 이런 걸 받았으면 미수금 넣으시면 되겠죠. 미수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차액은 차변이 있으면 처분 손실, 대변이 있으면은 처분 이익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1번 이게 문제 4가 맞나? 잠시만요. 3번인 것 같은데. 아이고, 얘가 문제 3이구나.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만들고 바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공장의 찬문이 파손돼서 대한유리에서 수선을 한 후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적폐 입력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거래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일반적폐에 입력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일반적폐에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일반적폐가 아니라 매입매주전폐에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월 17일에 일반전폐를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입매주전표에다가 새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냐면 8월 17일 매입매주전표에다가 자, 얘는 뭐예요?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까 57 카드과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수선비 제조 4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부가세 인식을 해서 대변에 미지급 신한카드로 이렇게 수정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 전표를 삭제하고 8월 17일 매입매주 전표로 새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 100개를 당좌 예금으로 구입하였다.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을 회계 처리하였는데 실제로는 매출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 그쵸? 접대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단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면서 전자세금연수를 수취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파란색은 잘못된 거고 빨간색은 정정된 거예요. 수정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과세 유형을 수정해야 된다. 그쵸? 왜냐면은 접대비니까요. 두 번째는 뭘로 해야 된다?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를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0월 15일 전 분기를 보니까 매입매주 전배 분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까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과세 유형을 수정하면 되겠다. 얘를 자,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불공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를 바꿔주시는데요. 자, 불공으로 하시게 되면은 부가세가 필요 없죠. 그래서 부가세를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되겠고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한다? 얘를 접대비 55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결산전표입니다. 자, 8월 1일 현금으로 받아서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를 회계 처리한 180만원 있는데 임대기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월할 계산해서 결산분기에 넣으시오라는 문제죠.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가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으로 인식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만큼은 단기 수익 인식을 하는 거고 요만큼은 차기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수익 인식하는 게 임대료 수익이 되겠고 차기 수익 인식하는 게 선수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선수 수익만큼을 발라서 기말에 결산 분기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니까 8월 1일 분기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액면서 발행했는데 임대료로 180만원 인식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단기 수익 인식만 인식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차기 수익 인식을 빼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보면
자, 단기 임대료 수입은 얼마냐면은 180만원 중에서 8월부터 12월까지니까 12분의 5개월이죠. 하게 되면 75만원이 나옵니다. 단기 임대료 수입이 75만원인데 내가 분계를 얼마 했냐면은 180만원 했죠. 그러니까 180만원에서 75만원만큼을 차변에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차변에다가 임대료 수입 105만원 없애주시면은 75만원만 남겠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차기 수익 인식해야 되니까 선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부로 설정할 때 대손충당금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 판관으로 처리하고 매출채권 이외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이 나왔으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잔액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1% 설정하면 이렇게 1% 설정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보충법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 받으러면도 마찬가지로 1% 설정한 다음에 부족한 금액을 계산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계는 간단하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대손상각비 판 얼마? 219만 3,220원. 얘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판 35만 7천원은 얘는 뭐다? 받을 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결산이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기계장치는 제조부고, 비품은 영업부고, 차량 운반고도 제조부네요. 하나씩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감가상각 누계의 기계장치 200만원을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 얼마? 200만원. 이렇게 첫 번째 거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감가상각 누계의 차량 운반구 209번이니까 확인하셔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얼마? 350만원. 얘는 얼마다? 제조 똑같이 350만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품 해볼게요.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냐면은 비품으로 해서 100만원. 얘는 뭐니까? 판관이니까 판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만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끝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가보겠습니다. 2020년 5월 중 영업외 수익 합계금액과 영업외 비용 합계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음수를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얘는 어디서 조회하냐면, 자, 일개표 가시면 돼요. 일개표 가셔가지고 5월로 조회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외 수익 얼마냐면 20만원, 영업외 비용은 13만원이니까 얘들의 차이가 얼마? 7만원. 음수를 입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7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3월 중 대한전자에 결정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3월 중이니까 조회할 때 유의하시면 되겠죠. 거래처 원장 가셔서, 자, 어떻게 된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과목 외상매입금 거래처 주 대한전자. 자, 그래서 유의할 게 뭐냐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결제한 거니까 결제했다는 뜻은 뭐예요? 외상매입금이 감소한 거죠. 즉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10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제1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면세사업 수익금액 얼마인가? 이건 좀 어렵죠?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디 있냐면은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자, 일단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 기간을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은 과표 명세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합계금액이 얼마냐면은 55만원이죠. 그래서 얘의 답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90일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도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